자, 국민의힘 얘기 들어가면은요, 그 최근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동료 의원들을 공격했어요. 저는 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안 의원은 그동안 장동혁 전 대표에게 전 대표란다. 장동혁 대표에게 좀 비판적이고, 한동훈 의원은 별로 손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의 그 존재감이 국민의힘 안에서 좀 페이드 아웃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중진들 사이에 묘한 어떤 경쟁 기류가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금 네. 그 하신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그 안철수가 한동훈을 공격했잖아요. 네. 그 공격 당하는 쪽에서도 뭐 유쾌할 수는 없죠. 근데 예, 요 안철수 한동훈 여기서 구경꾼은 누구냐면 장동혁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럼 구경하는 장동혁은 안철수가 내 대신 한동훈 공격해 주니까 나 기분 좋다 이럴까요? 쟤 뭐야? 쟤가 왜 나서서 저래? 한동훈 막는 건 내가 할 일인데 이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안철수가 저렇게 일종의 도발을 한 거는 뭐냐면은 포스트 장동혁의 주인공은 나야. 그러니까 너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예, 장동혁 다음에 당대표는 내가 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 장동혁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내가 나갈 생각이 없는데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쟤 뭔데 내 이후 뭐 하겠다고 지가 뭔데 한동훈 견제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럼 이어서 또 여쭤볼게요. 그건 그렇다 치고 당 바깥 인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는 왜 거기 또 참전합니까? 안 의원을 뭐 딱 두둔하면서 나서도요. 어떻게 이해해요? 그거는 이준석 의원은요. 한 번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항상 긁어요. 항상 긁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게 이준석 정치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조금 뭐 한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이게 수용이 잘 안 되는지 늘 그래왔는데 이제 요번에는 더 그거보다도 더 화급한 사정이 있었던 게 지금 뭐 정의한 자작극 때문에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부산시장 후보 자작극. 네, 부산시장 후보는 정의한 그 자작극 때문에 본인과 개혁신당에 아주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로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슈 전환 아니에요. 화제 전환. 화제 전환 하려는데 사실 이준석하고 안철수는 견원지간이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요. 뭐 여의도 앞에 어떤 식당 있죠, 식당. 칸막이. 칸막이는 돼 있는데 방음장치 안 돼 있는데 다들 좋지. 안철수가 기자하고 밥 먹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옆에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말도 안 되는 말싸움하고 그 유치찬란한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그런 이준석이 어떻게 안철수 편을 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했던 거예요. 지금 자작극 사건 좀 화제 전환 좀 하고 뭐 하는데 안철수가 저러고 있는데 꼭 안철수 등 위에 올라타갖고 한번 또 이렇게 날려본 거죠.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그럼 이준석이 득이 되느냐 손해만 봤죠. 왜냐하면 이준석은요 계엄에 날 때 뭐냐면 아니 담 넘어 다 들어가갖고 본회의장 들어가고 이거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할 수 있었는데 국회의장도 다 담 넘어 들어갔잖아요. 감히 내가 국회의원 식이나 되는데 어떻게 채통 없이 담을 넘을 수 있냐고 담 넘어가라는 사람한테 옆에다 시끄러 임마 뭐 이러질 않나. 그랬어요? 그런 게 다시 대표가? 리바이벌 돼가지고 그냥 이거 소탐 대시를 했어요. 이준석은 요번에. 옆에서 우리 윤희석 대변인 혼자서 막 킥킥킥 웃던데 장면은 안 잡혔지만 왜 웃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진짜 이준석 의원 또 들으면 또 뭐 고소할 수도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고소 당하기 싫어요. 우리. 뭐 그때 이제 대선 토론회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때 동탄에 가서 샤워하고 왔냐 뭐 이 얘기 있었단 말이죠.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계엄 당시의 일을 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혼자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영웅서사를 만들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두 사람 다. 자체가 열패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두 분이 왜 이렇게 되느냐. 듣기로 이준석 의원 친구가 안철수 의원 사위가 됐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뭐 관계가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좋습니다. 뭐 좋게 가는 거 좋은데 지난주에 두 개가 연달아 터졌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재판에서 증언이랍시고 하신 4시간 3분의 그 발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반응을 했고 이준석 의원 정의안 관련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미리 자백을 받았는데 왜 얘기 안 했냐 선거 전에 그 두 가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두 분은 똑같이 느끼는 거죠. 한동훈 의원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이 좀 몰리겠다 해서 손을 잡은 거다. 이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요. 당 아니든 바깥이든 국민의힘과 인연이 있는 중진들이 굉장히 신경전이 아주 널불스하게 아주 예민해진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요새 접촉한 한 분이 또 말씀하십니다. 장동혁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분들이 보면 3선 이상의 의원들 중에서 한 6, 7명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꼽아보면. 네. 그렇죠. 제가 틀렸게 보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전 대표 하셨던 그 김기현. 그죠? 그 다음에. 3선 이상 중에. 이상 중에 이제 네. 3선, 4선, 5선.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 그렇죠. 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장동혁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네. 영향을 줄 텐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장동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동훈의 복당을 막는 데 필요한 수단이 장동혁일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동훈 의원은 2028년 총선은 국민의힘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복합적인 심정을 표현을 해서 저는 좀 약간 놀랐어요. 내변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싶은데 이런 거 좀 접하셨을 텐데 이걸 어떻게 제 정보망이 크게 틀리지는 않았구나. 그래요?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 원내 의원들의 세력 판도의 변화 이걸 어떻게 보냐 6.3선거 이후의 변화를 잘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110명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구주류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을 대략 한 60명으로 잡습니다. 친윤이 60명이다. 네, 구주류 친윤. 구주류. 그런데 이 6.3 선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60명의 구주류 친윤이 친장과 비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군요. 친장. 장동혁과 함께 가는 사람과 이 비장 장동혁은 아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60명 중에 저 친장은 10명도 안 돼. 네. 한 50명은 거의 다 이제 비장인데 이 비장 중에서도 또 나뉘어요. 한동훈에 대한 태도로 나뉩니다. 한동훈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사람과 한동훈과 함께 가기 힘들다는 사람은 또 나뉘어요. 그 50명의 비장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전영기 국장님 말씀해 주신 고분은 제 분류법으로 따지면 원래 구주류 친윤이었는데 6.3 선거 이후에 비장이 됐고 그렇군요. 그 비장 중에서도 비한이에요. 친한이 아니라 비한. 그래서 이건 뭐냐. 근데 이분 얘기가 굉장히 솔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금 버틸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버티는 건데 아까 해주신 말씀 막판에 말미에 이게 있어요. 28년 총선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후보로 또 출마해야 된다. 그거 잘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뭡니까 그게?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는데 네가 당대표 돼서 공천권 행사하는 건 안 돼. 그렇죠. 그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윤 대변인 관찰에는 한동훈 대표는 당권을 반드시 쥐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고자 합니까? 이미 대권 도전 의사는 밝히신 바 같고 공개적으로. 아마 한동훈 의원에게 물어보시면 질문하시면 당권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인 거고 저는 당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복당이 되고 복당된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려야 당대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순서를 바꾸겠다는 얘기로 전 들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없는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분명히 있을지 모른다. 비장 중에서 비한인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것이다. 그거는 상황이 고착화될 수도 있는 거고 여론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두텁고 짙은 안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안개 전국. 배후의 안개 전국인데. 늘 안개 전국이야. 대변인님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람 관심사 중에 지금 윤민우 씨인가요? 네. 그분이 뭐죠? 윤리위원장 장대 우리 한동훈 의원도 딱 제명시켜서 당 밖으로 쫓아내고 네. 그동안 배현진, 김종혁 다
그 쫓아내서 다시 그 사람은 이제 법에 의해서 복당됐지만 근데 그분이 장 대표와 윤민우가 둘이 만났다는 얘기가 어디서 들리고 그런 얘기가 거기서 뭐 아예 더 넓게 더 세게 징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윤민우 위원장한테 했다고 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원래는 이런 어떤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항상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게 윤리위원회는 독립된 곳이다. 전혀 커뮤니케이션 없으니까 윤리위원회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지도부에 묻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윤리위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근데 뭐 이건 뭐 라디오에 나온 얘기일까요? 윤민우 위원장은 기자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클라이언트라는 표현을 쓴대요. 고객이다. 예, 보스, 클라이언트 이런 말을 쓴답니다. 그럼 이제 관계 설정이 나오는 거죠. 보스, 클라이언트. 보스보다 더 무서운 게 클라이언트예요. 고객이다 이거죠. 네. 뭘 받았을까? 뭘 받았을까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장 대표가 이제 직접 만났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런 얘기가 도니까요. 그리고 한 얘기가 징계를 더 세게 하고 더 넓게 하라. 거기 합의했다는 거예요. 합의까지 했다? 예. 그러면 징계 폭이 굉장히 넓을 거고 징계 수위도 높을 거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해석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당장 넓다 그러면 우리 윤희석 대변인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 신 의원도 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만났다는 설이 지금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만나야 될 아주 장동혁 입장에서는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예고편을 막 때렸잖아요. 네. 예, 다시 윤리위 재가동해가지고 그 징계 신속하게 처리할 겁니다. 하고 예고편을 막 때렸잖아요. 그리고 1월 13일인가요? 윤리위가 열렸어요. 네네. 열렸는데 이게 의결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1월 14일에 그 윤민우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당시 전 대표를 제명 처분하잖아요. 예. 그때 윤리위원이 6명이었고 6명 중에 한동훈의 제명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6명 중에 그 이번 윤리회의에 3명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3명이. 예. 그러니까 그 다음번 최고위 때 1명을 추가 인선합니다. 추가 인선을 해요. 왜냐하면 4명이 돼야지 이게 의결 정족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명 처분했던 그 윤리위의 한 절반 정도가 동요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혁에게 그레이 쇼크예요. 예,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확실한 사람 1명을 더 추가 임명을 하고 의결 정족수 만들고 그리고 윤민우도 만나서 뭐 더 확실하게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뭔가 클라이언트로서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좀 더 취재를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 감사합니다. 그 슈퍼챗 쏴주셨어요. 김혜우리님 2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분을 향해서 파이팅합니다. 고맙습니다. 단단한 버팀목으로 한 의원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정윤홍님도 2만 원 주셨어요. 보수재건 팀 한동훈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댓글에 또 어느 분이 보나님이 또 보내주시기를 조갑재님은 창당말을 해가지고 점점점 뭐 이렇게 온 언론에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래요. 관심사죠. 뭐 옳으냐 그러냐 이걸 떠나서 이 신당 창당이라는 건 정치권에서 언제나 가장 예민한 그 급소 아니면 아킬레스건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조갑재 선생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장동혁과 헤어져라. 국민의힘과 헤어져서 신당 창당을 하라는 말을 제가 한동훈 의원한테 직접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누죠. 장동혁 세력이라는 것은 윤석열 세력입니다. 결국은 헤어진다고 봐야죠. 네. 헤어져야 되고.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는 과정에서 뭐 신당도 되고 뭐 분당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그 창당하라고 그러죠. 그런 창당이라는 말은 가능 있다고 봐요. 예. 그 아주 한동훈 의원 주변에서 나온 첫 번째 최초의 신당 창당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그 사이에 좀 정리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현님. 저 근데 조갑재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전제가 있습니다. 네. 복당이 해지면 복당을 포기하고 복당 말고 신당의 길로 가자라는 게 아니고 복당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복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은 그때 신당 창당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 99%다. 복당 가능성 99%. 99%다. 즉 신당 창당까지는 안 간다. 신당 창당할 필요가 없을 거다. 왜? 복당 가능성이 99%니까. 그러면 심지어는 왜 그걸 99%라고 보느냐. 지금 많은 당권파를 비롯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들이 한동훈 그 복당을 오케이 해줘야지 한동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장동혁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그 뭐 중진 이런 사람들도 다 비슷한 생각인데 자 보자고요. 복당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정치적 솔루션이 있고 법적 솔루션, 법률적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 근데 김종혁과 배현진은 법률적 솔루션을 통해서 돌아왔어요. 복당됐죠? 근데 한동훈은 그거보다는 정치적 솔루션을 찾자. 정치적 솔루션으로 이 문제 법이 아니라 정치로 하겠다. 그렇죠. 법이 아니라 정치로 풀자.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부산판에 무소속 혈혈단신으로 연고도움대 뛰어들어갖고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이 그 징계 문제, 복당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신 거라고 보고 그 선거 결과 나타난 민심을 그냥 순응을 해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그렇군요. 그걸 순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해결을 통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거를 지금 그거를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으로 막으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법률적 솔루션이 그러면 뭐 없어졌어요? 무효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남아있죠. 법률적 솔루션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의원은 법률적 솔루션은 마지막으로 쓰고 싶어 하겠지 아무래도.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도 있어요, 다시? 아니,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민심을 민심에 순응하지 않고 계속 억지를 하고 있고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복당은 시켜주는데 차기 당권 전당대회는 아예 차단시켜놓고 그 다음에 복당시켜주고 막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그럼 뭐 최후의 자구책으로서 뭐 법률적 수단도 열려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복당 가능성이 99%라고 봅니다. 그러면 윤 대변인도 어떻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차후까지 볼 때 법률적 방법에 의한 복당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말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지도부 움직임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법률적으로 가처분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복당됐을 때 훨씬 더 몰릴 테니 알아서 제명 철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을 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 솔루션은 두 분이 다 공통인 것 같고 그럼 정치적 솔루션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이건 불가능합니다. 복당은 그 1%에 해당하는 건데 그 사이에 그러면은 복당을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지도부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99% 되기 위하여. 그래서 나온 말이 가을쯤에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실제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기자들은 그걸 단풍 비대위라고 하더군요. 가을철이라고. 자, 단풍 비대위 누가 그 역할, 그 촉대 누가 맬 수 있겠는지 윤 의원님 윤 대변인 좀 취재가 좀 되신가 모르겠어요. 예.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행보가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조용하지만 그쪽으로 아주 굳건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정식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의 당선 직후부터 쭉 얘기한 게 결정적인 사안마다 장동혁 대표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최근 들어서도 장동혁 의원은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 중심 정당으로 가야 된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한동훈 의원 복당 관련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전향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장동혁 지도부의 진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단풍 비대위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간상 8월 26일이면 장동혁 대표가 대표 자리에 앉은 지가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8월 26일? 예, 작년 8월 26일에 결선 투표 그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고 그 안에는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게다가 지금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돌아가는데 이걸 그냥 이 상태로 지낼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연말까지 9, 10, 11, 12 넉 달을 국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의석수 적은 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원내 지도부 혼자 이렇게 가기에는 이재명 지도부 대통령 정권이 2년 차기 때문에 아직도 힘이 엄청 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당대표는 밖에 나가 있고 지도부는 있으나마나 하고 원내 지도부 110석 가지고 원구성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단풍 비대위 구성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정점식 원내대표 겸 그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그 기간 중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은 상당히 그 공간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된 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